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외부자들 검색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진짜로 말하고 좀 우리가 1위가 됐어요. 나도 그 순간에 찾아봤어요. 왜 다음에는 오르는데 네이버에는 안 오른다고 할 때 네이버에 떡. 네. 이게 검색어 구걸이 아닙니다. 아니 이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도 될까? 우리 될까요? 아니. 이것도 어쩌면 이제 합법적인 방식에 네. 따른 조작이죠. 감사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게 트럼프 닮았는데. 검찰청 포토라인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요.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사이버 살정로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한 거 맞습니까? 나는 오늘 해외 나가면서 적폐 청산하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책 보복이냐. 우리 철학원 안 원장님의 포토라인 지론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철학원 요즘 문정성 씨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언제든지 저렴하게 관상 보고 절반 할인도 해드립니다, 제가. 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MB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칼끝이 점점 조여가고 있습니다. MB를 향해 가고 있고요. 지난주였죠.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혐의는 군 형법상 정치 관여, 그다음에 직권남용 혐의죠. 그런데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게 확인 안 됐습니다. 일부 언론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김관진 장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MB가 알고 있었고 지시를 했다. 관련 지시했다는 것을 증언했다. 그런 진술을 했다. 김관진 장관이. 어찌됐든 관심은 그 내용이 과연 구속영장에 포함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였었는데 그건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앞으로 검찰이 수사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이제 오히려 관심을 모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지금 일단 그걸 사실이라고 전제를 할 경우에는 MB의 지시에 따라서 7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하는데 참 고약하더라고요. 호남 출신 배제하고 진보 성향 인사 가족이 있는 지원자마저도 걸러내는 것을 MB의 지시로 했다라는 그 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다른 내용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호남 출신을 배제했다는 내용 때문에 저는 그 진술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봐요. 솔직히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보도는 특정 언론사가 보도했고 그 언론사의 보도 받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과거 정권에서 현재 여당이 그렇게 비난했던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피의사실 공표해가지고 여론을 몰아가는 그렇죠. 거. 여론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거. 지금 이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혐의 사실 자꾸 흘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네. 보고요. 그런데 실제로 채용된 사람들을 보면 호남 출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3차 면접까지 가서 결국은 떨어뜨린단 말이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자리에다 호남 사람 앉히느냐 영남 사람 앉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지금 우리 편을 뽑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호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족 중에 진보적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연좌제가 들어온 거고 이게 어떤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보다는 보안 사항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내용들이 2013년 10월 중순쯤에 군 사이버 사령부 내부의 심리전단 쪽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애치모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들이 거의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기 전에 밑에 일단 기본적인 그 증거 작업들을 완료할 것인데 그것이 임관빈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임관빈 실장 불렀죠. 그다음에 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불렀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그거였었거든요. 이게 과연 대통령한테 직보가 됐냐,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냐. 그 3급 군무원들 뽑을 때 70명 지원할 때 상급 수준인데 그것을 1급으로 올리면서 극비의 사항을 하면서 신원 조회를 강화시켰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군무원 70명을 뽑기 위해서 누가 어디에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그 행안부하고 기재부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공무원 숫자 맞아요. 증원하는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증원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니까 이 행안부하고 기재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청와대가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군형법 94조일 거예요 아마. 그게 군의 정치 관여 금지. 근데 둘 다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게 만약에 최고 형량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5년의 가중처벌에서 7년 6개월짜리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꽤 센 형량이 되는 거죠. 들어갈 때부터 서초동에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MB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네. 만약에 이제 보도 나온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김관진 그 전 장관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많았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분이 하는 얘기가 팩트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바꿉니다. 그게 다 한 거 사실이다.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도 아니고 나는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제 범죄가 되려면은 내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되는데 그걸 인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키는 대로 한 거다. 나는 위에서 한 거고 나는 정말로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다. 팩트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만 부정하는 거지. 이게 당일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총 몇 시간 걸리냐면 15시간 걸려요. 그럼 15시간 중에 뭐 중간에 식사하고 잠깐 쉬고 하는 시간 빼게 되면 한 뭐 10서너 시간쯤 1시간 정도 빼죠. 그리고 마지막에 조서를 다 쓴 다음 조서를 변호사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2시간 반, 3시간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 직접 조사받은 시간 10시간이거든요. 혐의나 사안에 비해서 너무 짧아요. 이건 뭐냐면요. 안에서 의견 충돌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관진 장관은 제기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한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김도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정해져 있다. 적폐청산의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적폐청산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것이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2013년 국정원 댓글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 상식이 안 맞아. 내용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는데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게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왜 우리만 겨냥하고 있냐. 이런 뉘앙스를 많이 물론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김관진 장관이 들어가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MB 쪽에서도 좀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관점이 분명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이 생각하는 것과 그 관점이 틀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들어가서 보니까 검찰은 이미 목표를 정한 겁니다. 기소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한 거예요. 많은 피의자들이 검찰의 의도를 아는 순간 인정하고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때는 오케이, 이 증거에 대해서는 그런 나는 의도가 없었다, 범위가 없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법정 가서 법정 투쟁을 하겠다라고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피해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놓고 한번 싸울 것인가. 검찰의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다면은 법정 가서 하자. 왜? 우리나라는 기소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사실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기소를 당하게 되면은 참 법정 투쟁 자체도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안 당하는 게 굉장히 그 최선이죠. 그런데 최선을 왜 이 사람이 그 김관진 장관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거기서 시간을 끌면서 또 뭐 이왕 나간 거 뭐 2번 나갈 수도 있고 3번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 조사를. 고위 공직자들이요. 그 검찰 가서 숨어 당하는 걸 못 견딥니다. 특히 장관까지, 특히 군인 출신들이 검찰 수사관이 숨어주잖아요. 못 견뎌요. 못 견디니까 다 그냥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장 찍겠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그래 법정 가서 보자 이러고 나옵니다. 왜? 거기서 아닙니다, 아니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숨어주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뭐 이번에는 안 그랬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워낙 언론에 노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일수록 아주 말단 수사관이 수사를 하게 합니다. 검사가 안 해요. 그리고는 딱 공직자 오면은 일부러 철제 의자 하나 딱 준다는 거 아닙니까? 철제 의자 자체가 굉장히 숨어진 의자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검찰 의자를 바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말투를 하면서 너가 무슨 장군이야. 속된 말로 너 따위가
라는 식으로 모욕을 좀 못 견뎌요. 옛날에 옛날에 우병우 수사 수법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 고위공직자는 그 자리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찍고 싫어도 나와서 이게 5년짜리인데.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법정 수사하겠다. 되게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그렇다네 그 말씀 내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검찰이 저런 짓 많이 했고 그렇게 했던 검찰은 정말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됐는데 분명한 건 이번에 증거 자료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국정원 자료들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한 내용들이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쫙 증거가 펼쳐 있는데 추정컨대 이걸 과연 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판단했고 분명한 건요. 김관진 혼자 안 들어가거든요. 변호사가 같이 대동했고 들어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변호사가 판단을 합니다. 변호사가 증언할 때 진술할 때 옆에서 대신 얘기해 주지 못하지만 불리한 증언한 변호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시적으로 끊어요 일단. 그리고 하면서 다시 작전을 짜고 들어가고 그거를 수사관이나 검찰들이 용인을 해줍니다. 변호사 조력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후에 법정 투쟁으로 갈까? 저는 이미 상당 부분 피할 수 없는 것이 왔기 때문에 MB에게 보고했고 MB 지시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팩트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으로 이제 청와대 라인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데 홍 도사님 다음에 입을 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4단계로 딱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김태효 전략기획비서관 소환. 네. 두 번째 남재준 국정원장 소환해서 전임 국정원장으로부터 흘러왔던 관행이냐 특수활동비 청와대 주는 게 요거 확인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끝난 거냐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서 계승된 거냐. 세 번째 단계가 원세훈을 다시 한번 물읍니다. MB에게 준 거 있었냐 없었냐. 직권남용, 뇌물, 국고손실 요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얼개가 맞춰지면 네 번째 MB 소환. 거기서 가장 큰 스모킹 거는? 김태효죠. 김태효. 알겠습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그렇죠. 예. MB 정부의 그 국가안보실 산하의 비서관인데 실세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 내내 그 담당을 했거든요. 높은 직은 주지 않으면서 핵심적인 일은 다 담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군사이버사령부는 여기서 기획하고 여기가 그 청와대하고 군과 연결되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소환돼서 여기가 구속되면 그다음에 MB 소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저는 김태효가 그렇게 결정적인 일을 도모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 중요한 건 사람은 이제 아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지 MB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MB가 매우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일을 했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적폐청산이건 간에 뭐 보복이 간에 안가품이건 간에 모두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적폐청산이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적폐청산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매우 건조하게 그리고 정말 형용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추정이라든가 if라든가 그런 거 없이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주에 국회에서도 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당 의원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현재 특히 이제 국정원 관련 수사를 윤 검사장이 할 자격이 있는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국정원 수사를 하다가 어찌됐든 본인 주장대로 피해를 받고 그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수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 지적을 했었습니다. 야당도 지적을 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는 누구나 수긍을 잘 못합니다. 당한 사람은. 그래서 그걸 수긍하려면 난 윤석열 현재 중앙지검장이 그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그런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시키는 대로 하라는 수사를 안 한 유일한 인물이 또 그분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본인이 그런데 또 인사상의 피해를 받았어요. 인사상의 피해만 안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났는데 인사상의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혹여나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내적인 무슨 사실 어떤 감정 같은 게 살아있다면은 그건 객관적 수사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문무일 총장이 꽤 균형 잡힌 그 지시들을 해요. 그러니까 변창훈 검사가 목숨을 끊은 이후에 그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배제해야 된다라고 문무일 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4년 동안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지적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총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이 무척 균형 잡힌 그런 관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지검장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검찰총장의 지휘사항이에요. 그리고
생각 외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털어놓은 내용이 생각 외로 많답니다. 자, 보수 야권 정계 개편에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무더기 탈당을 강행한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재결합을 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서먹서먹한 분위기 같아요. 약간 홍준표 대표도 뭐 지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앞에 회의가 뭐 30분 정도 늦게 끝났나 봐요. 뭐 일부러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거죠. 왜냐면 기자들이 다 보면서 사진 찍고 있고 김무성 의원 막 물컵 들이키고 이런 장면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명분은 그 이른바 좌파 정권의 독주를 막겠다, 폭주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갔지만 자기들 스스로도 그 명분이 그냥 하나의 허울에 불과하다는 걸 본인들이 지금 알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또 당내 그 눈치도 좀 보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과를 해라. 너희들이 당을 떠나고 그 떠난 다음에는 뭐냐? 우리 당을 갖다 망하기를 바라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사과 한마디도 없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사과 요구를 받는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다가 이제 침 뱉고 떠난 건데. 맞아요. 그렇긴 한데. 예술이다. 비유가. 제가 볼 때는 또 가만히 그냥 그 침을 뱉어도 그걸 그냥 꿋꿋하게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할 말 있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수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걸 따지기에는 지금 모습이 참 추레하고 또 무더기 또 탈당도 못하고 말 그대로 이거 좀 찔끔찔끔 이래서 보는 보수 지지자들도 힘들고 또 이렇게 보지 않으면서 싹 그 웃음 지으면서 보는 진보 지지자들도 참 한심하다.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정치판이 이런 모습이죠, 사실. 글쎄요, 뭐 이거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이 상황에 정치는 몰라. 정치는 알 수 없으니까 한 달의 상황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정치. 알 수 없습니다. 주목적이 그런데 안 해요. 지금 이게 현재 한국당 내 대다수의 의원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이번에 기자들이 이른바 친박의 반발이라고 한 분들은 딱 두 분밖에 없어요. 다 입다물고 있습니다. 김태흠, 김진태 두 의원밖에 없어요. 두 의원이 성명서라든지 무슨 뭐 트위터에 올린 그것 가지고 친박의 반발이 엄청나다 하는 식으로 지금 글 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네요. 대다수는 지금 다 입을 다물고 관망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전 이번에 특이한 현상이 그 8명, 9명이 갔는데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안 받는다. 문을 닫겠다. 문을 닫겠다. 이거는 그 정당 정치에서 불가한 거예요. 입당 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넣을 수 있고 입당하자마자 징계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겠죠. 아, 홍준표 대표가 더 이상 안 받겠다, 문을 닫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추가 탈당이 또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홍준표 대표가 옛날에 왜 어렸을 때 우리 막 버스나 또 요즘에 지하철 탈 때 막 그 틈에 끼어가지고 막 비집고 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안 받겠다 하는 거는 나한테 도움될 인간들은 이제 다 왔어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좀 까다롭고 또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이다 이건데 이 당이 그 홍준표 대표 뜻대로 되는 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써 이제 뭐 물밑 작업은 다 돼 있고 지금 지방선거를 위해서 또 한 차례에 한 번에 이 문 이렇게 열고 왜냐면 요즘 지하철도 이렇게 끼어 있으면은 잠깐 멈추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열리죠. 그 기관사 아저씨가 이렇게 딱 그 멈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의 그 말이라는 거는 이 김무성과 홍준표의 또 제2차 라운드가 또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본인도 안 받을 수 없다는 거 알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정치에서 확실한 거 없습니다. 그럼요. 솔직히. 바른 정당의 의원들, 친박 아닌 사람들을 데려와서 끌어당겨서 자기 세를 확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 더 이상 안 받겠다. 그러면서 친박에게 너무 경계하지 말아라. 네. 경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정치적 수사죠. 또 하나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기차는 떠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자신이 일종의 맹주라는 거를 좀 확인을 시켜가면서 내가 원래는 빨리빨리 와 그거겠죠. 막차 오늘, 떠나기 전에. 오늘 네. 저녁 오늘 일이 잘 풀리십니다. 전주옥이야, 전주옥. 와, 정말 주옥 같은 비유가. 근데 이게 탈당파 의원들이 복당하면서 두 보수 야당의 분위기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확 변했습니다. 예. 그 지금 바른정당이 며칠 정도 286일간
존속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존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진 게 끝난 거죠. 무너진 거죠. 바른정당이 이제 1월 24일에 33명으로 창당이 됐고요. 지지율이 이제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5월 2일 날 13명이 먼저 선도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고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반발이 거세니까 또다시 번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탈당했으면 이미 그때 무너지는 건데 그때 이제 탈당을 안 하는 바람에 황영철 의원? 딱 20명 해가지고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지난 11월 6일 날 9명이 탈당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고 우리는 4당 체제였는데 이제 3당 체제로 개편이 된 거죠. 그럼 봉수사님, 예. 저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 정당이 정치는 돈이 좀 문제다라고 예전에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제 돈 문제가 이제 가장 시급한데 정당이 유지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정말 미미해요. 아, 그래요? 정말 미미하고 그러니까 결국 중앙당 정치의 경상비 이런 거는 국민들이 다 대주는 거예요. 중앙선관위에 모인 예산으로 각 정당의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서 그 이제 경상비가 나가는데 보통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지원금이 한 15억 정도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한 5억 9천, 6억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당 운영할 수 있는 돈이 한 40%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3끼 먹던 밥을 이제 한 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이네. 고난의 행군. 이정미 대표가 그 위로를 했잖아요. 그 바른정당 앞으로 한번 잘해보라고 우리가 겪었던 길들 얘기하면서 앞으로 잘해라고 하고 위로하고 이제 응원을 보내긴 했는데 세상에. 더 힘든 게 바로 뭐냐면 그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진성당원이 있어요. 그렇지. 당 만 원씩 내는 다른 진성당. 데서 보면은 뭐 2,000원, 1,000원 이건 당원 아니거든. 우리는 10,000원, 20,000원씩 내요는 진성당원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열성적이기 때문에 선거 때는 이제 보급투쟁 이런 걸 하지. 그래서 카드 긁어서 얼마씩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내고 특별 당비를 막 내고 이런 진성당원들이 몇만이 있는데 아니, 바른정당도 있겠죠. 바른정당 바른정당에 그게 한 10,000명쯤 들어왔다 그러죠. 지난 선거 때. 게다가 이제 원내 교섭단체인 20석이 이제 안 되면은 국회 내에서 활동이 거의 이제 힘들어집니다. 목소리를 낼 수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20석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들의 협의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 모든 의사 일정 또는 뭐 대외적인 것 포함해서 다 그걸 하는데 이제 그 모임에 낄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모임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제 원내대표들이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4명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을 했어요. 이제는 바른정당에 빠지니까 이제 3당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교섭단체들은 간사를 내요. 그럼 상임위원회 운영을 그 간사단이 또 모여서 합니다만 그 간사가 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운영도 이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이제 사소한 것 같지만은 정보위원회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운영위원회도 못 운영위원회 못 들어가죠. 운영위도 못 들어가고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노출도가 확 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들이 뭐 과거 4당 체제라면 4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뭐 합의를 했니 또 어느 당이 반대니 이게 계속 나가고 이제는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언론의 쉽게 말하면 카메라 앵글에서 굉장히 빠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나갔던 의원들이 스타 의원도 많고 그다음에 대단하다고 하는데 김무성 의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덩치값도 못했다 그거예요. 오늘 난리 났다 오늘. 아니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만 보고 그래요? 다들 왜 그래요 오늘? 너무 적합해. 오늘 시리즈 떴다 그냥 자기도 탔어요. 아니 말할 때마다 이미지가 막 떠올려요. 시각적으로. 지금 거의 양궁 선수세요. 아니 정말 저는 이번에 자신들의 진 면목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들이 근수가 어떤지를 보여준 거예요. 과대 포장에다가 근수. 독하다 오늘. 오늘 또 오늘 보니까 아니 오늘 어떡해요? 오늘 짝도 탔어. 근데
근데 집을 나간다는 게 가출을 해도요. 정말 결기를 가지고 가출을 해요. 어느 집이든지 뭐 애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엄마하고 아빠한테 야단맞고 가출한 애들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진짜 엄마 아빠가 데리러 가야지 들어오지 지발로 안 들어와요.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근데 이 저기야. 당은 처음에 보세요. 40명이나 나갔는데 중간에 또 우르르 우쭈쭈 하면서 또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또 나는 간다고 했다가 아니 그냥 있을래요. 이러질 않나. 그러더니 또 2차로 또 오고 야 이거는 중학교 애들 가출한 거보다도 어떻게 정당에서 탈당을 한 사람들이 이 정도로 비참하고 이 정도로 처참한지 그리고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갑자기 왜? 중국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구나. 아니 일로 원래 들어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 지금 아니 황희연 막 욕을 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다 들었나 이거? 지나가다가 귀가 간지러워서 어게 들어왔어 지금? 뭔 일이 있나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오는 게 아니고 황 의원님은 일단 또 갔다가 다시 와야 돼. 한번 갔다가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 1차 탈당할 때의 모습이에요. 난 아까 눈이 네. 마치 깜짝 놀랐어 진짜. 이제 도로 아니, 갔다가 두 번째 한다 그랬어. 두 번째 입당하러 오겠습니다. 네. 아 진짜 오셨습니다. 예. 자 그동안 외부자들의 수없이 많은 내부자가 다녀갔지만 이렇게 돌발 등장하신 분은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아직 입에 익지가 좀 많은데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 홍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5개군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11사단 아시네요. 그 황영철 의원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18대 총선에서 전 작가님의 전전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내리 3선을 했지만 올해만 탈당을 3번 하시는 진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뭐 역대급 철새다 뭐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인터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바른정당 만들고 또 바른정당에 계시다가 자유한국당에 복당하신 분들이 결국 2번 탈당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 번이 거기 더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자 했던 의원님들이 13분이 계셨는데 제가 거기에 같이 탈당 선언에 참여를 했다가 번복을 하게 되는 거죠. 감나라고 말하셨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이 더 많게 됐습니다. 추가가 근데 됐는데 탈당계 냈어요? 탈당계는 안 냈습니다. 탈당 아니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발언을 탈당 하시더라고요.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아마도 저 성명서가 제 지역구인 강원도의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낸 성명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번 탈당, 뭐 역대급 철새 뭐 이러니까 아주 딱 박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를 공격하기엔 제대로 된 논평이다 이런 생각이 그 들었어요. 지난번에 그 탈당 그 철회하셨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워낙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여러 날 의원도 이렇게 섭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내가 일단 첫 번째로 진지하게 숙고를 못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는 그 탈당 선언에 동참을 한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제가 참 조언을 좀 많이 듣고 싶었던 분들로부터 이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제가 나가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해도 이번엔 탈당을 번복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죠. 2주 전에 그 밤이 외로우신 남경필 지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뭐 우리 전영욱 작가님도 그렇고 다 환영을 해주셔서 땀을 한 바가지 쏟고 가셨는데 네. 본인이 그래도 뭘 어떻게 할 게 있을 딴게 아니라요.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있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나도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러고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때 분명히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모든 그 당의 의원들을 만났고 우리가 탈당이 지금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남경필 의원님이 의원님들을 다 만났습니까? 남경필 도지사가? 예, 남경필 지사가 이제 여러 가지 통합파와 자강파의 대결 구도가 확실하게 이제 잡혀서 이 뭔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이점이 중간에 절충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절충점에 대한 논의들이 별로 안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지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자주 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당의 뭐 회의라든지 또 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거나 논의할 게 있으면 모여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사는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있다 보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다 다니면서 의원님들을 다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절충점이 분명히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왜 이 절충점 가지고 논의를 안 하는지 답답하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는데 의원총회에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그 의원총회에서 당대당 통합 제의와 전대 연기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는 당대당 통합과 또 통합전대 이 요구를 안으로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 해서 그때 1차, 2차 의원총회가 그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노력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밝히지 못했던 부분도 바로 뭐 좀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남경필 지사의 그 제안이라는 게 그 절충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요번에 탈당하신 분들이 왜 그 제안을 거절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탈당한 사람들이 거절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차 두 번의 의원총회를 했는데 1차 의원총회 때 논의를 하다가 조금 더 생각해보자.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만나자 해서 저희가 11월 1일 날 의총을 하고 11월 5일 날 이제 다시 날짜를 잡아서 의총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시 모였죠. 다시 모여서 우리 이 소위 통합파 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당대당 통합과 통합전대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당대당 통합으로만 갈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안을 받아들였는데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한 두세 분의 의원이 또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면서 뭐 이거는 그런 표결을 통해서라도 입장을 정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는 걸로 다 마감하고 결국은 두 번째 의총에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예. 아니 그때 유승민 대표가 조금 그래 논의를 해보자 했더라면 좀 더 받아들이는 입장이 상황은 매우 달라졌을 상황입니다. 네. 자, 본격 그때 유승민 의원이 반대한 이유 명분이 뭐였습니까? 반대한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통합할 당이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홍준표 대표를 어떻게 그 개혁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바른정당이 더 노력하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거였죠. 네. 그거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던 네. 그 40명의 의원들이 똑같이 했던 말 아니에요? 희망이 없다. 예. 응? 근데 왜 지금은 유승민 의원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명분 없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얻은 게 있어야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강제 출당 빼놓고는 지금은 사실 그렇다고 서청원, 최경환이 나간 것도 아니고 네. 물론 제가 보기에는 보수들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뭐 인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이제 몰아붙이는 경제 또는 안보의 측면에서 반대도 있지만 그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유가 안 돼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더 세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 상황은 뭐가 달라요? 굉장히 다르죠. 뭐가 왜냐하면 달라요? 우리가 그 새누리당에서 네. 나올 때는 네.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동참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안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탄핵에 예. 찬성한 의원들이 많았고 김무성 의원도 그래서요. 다 했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나오면서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과연 새누리당으로는 우리의 보수의 후보를 제대로 내세워서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대통령 선거를 또 잘 치러보기 위해서 한 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뭐 다 알다시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계셨던 것이고
그분을 후보로 같이 보수의 후보로 내세우면서 우리를 따라오지 않은 많은 분들이 같이 올 것으로 기대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대단히 그 순간순간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정적인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황영철 의원은 네. 반기문 그 총장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사실은 잘 근데 자기가 몰랐죠. 모르는 사람을 네.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탈당을 할 수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요? 뭐 제가 정치적인 결혼이죠. 오늘 나와서 전혁 의원님만 조심하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뭐 이게 개인적으로요. 네. 뭐 후보 그러니까 지금 저를 저 반기문 총장 잘 아냐 물어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알아야지 저기 탈당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질문에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네. 잘 아냐고 물어봤을 때 개인적으로 아냐 뭐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반기문 총장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네. 또 어떤 정치적 지향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보수의 후보로 내세울 만한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 당시에? 수가 있었던 예. 거죠. 예. 저는 반기문 총장이 중도에 그만둘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게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판단도 없이 그러게. 무조건 철새처럼 왔다가 그러니까 다시 철새처럼 다시 왔다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표를 줄까요? 다시 당선될까요? 저는 제 안 돼도 최근에- 괜찮죠? 괜찮아요. 그렇죠? 예, 전 괜찮아요. 지금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아니 누가 한 맞습니다. 사람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고 네. 그리고 탈당 선언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은 제가 보기엔 이렇게 판단력이 부족한 저를 어떻게 뽑아주시겠습니까? 저는 네.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 탄핵 과정과 또 네. 국정농단의 책임을 진 여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정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뭐 어쨌든 지방선거는 저희들이 나가는 선거가 아니니까 다음 선거요. 아니 그렇게 저는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 근데 다음 선거 때 그때까지도 국민들이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너 참 잘못 길을 걸은 것 같다라고 하면 전 당연히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노력을 보수 하시겠다. 정당 노력해봐야죠. 노력해보고. 보수 정치인들이 예.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예. 됐으면은 저는 탈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유한국당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보다는 몸부림을 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점은 저 평가해요. 예. 근데 몸부림을 치고 난 결과가 참담하다면은 그 결과는 본인들이 또 네. 탈당했던 의원들 40명이 다 지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냥 내가 언제 탈당했어 하면서 딱 안면 몰수하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잠시만요. 정말 보수 유권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참담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네. 이제 우리 황인철 의원을 위한 별명을 해주면 네. 이 상황이 옛날 열린우리당하고요, 그다음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때도 그렇게 찢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찢어지고 비난하고 상정 못할 것처럼 했다가 또 얼마 지나 다시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 그게 정치 잘된 건 전체의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당신들이나 정치가- 잘해 우리 끌어들이지 말고. 아니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보수 정치만 잘못되면 이야기하기까지 하는 전혀- 아니, 거예요. 난 그거. 전혀 너무 잠깐만요. 걱정돼서 아니 그래요. 그때가 좀 틀려 많이. 너무 점프를 하셔가지고 잠시 후에 우리 전효 작가님의 파워 인터뷰가 있는데 너무 빨리.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안용환 의원님은 그 옛날에 열린우리당 시절도 얘기하고 그때도 문제 찢어주고 그게 2007년도 일이거든요. 정말 무지하게 싸웠어요. 근데 이렇게 견해가 틀릴 땐 노출되면서 좀 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른정당에 나온 분들이 뭐가 그렇게 초조한지 너무 궁금해. 이게 한 정당의 체질을 바꾸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1년에 뚝딱 무슨 뭐 하듯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혼자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좀 더 길게 보면서 또 새로운 길을 또 찾아볼 수도 있어서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지만 지역에서는 또 지역의 정치 지도자예요. 지역에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을 또 함께 만들어주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결론 내지 않으면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결국은 보수가 둘로 나눠서 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만 보더라도 제 지역구인 홍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의 경우는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여기에 제가 5명의 지역의 군의 군수가 전부 다 새누리당 출신이었는데 제가 바른정당으로 탈당할 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만큼 지역의 정서는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중앙 정치와 우리나라 전체의 틀로 봤을 때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서 탈당을 결심했고 바른정당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바른정당에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그 내부의 이견과 분화라고 하는 것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보는 대단히 치열하게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벗겨질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다가도 어떤 시점이 되면 또 확 또 다시 불 붙듯이 뭉쳐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이나 지금의 이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치열함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그런 논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11월 5일 날이 마지막 의원총회인데 결국 여기서 끝나면은 모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헤어지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헤어졌는지를 그리고 안에서 어떤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 바깥에다가 오픈도 좀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그때 한 얘기는 우리가 헤어질 거라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쿨하게 헤어지자. 그랬던 거예요.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그 장면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뽀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계셨죠? 당시 이해운 대표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상황으로 대표를 그만두게 됐고 그래서 향후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앞선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은 분위기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자는 얘기가 대체적인 얘기로 흘러나왔었는데 김무성 의원님께서만 동의를 해주는 상황이면 비대위의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의원들은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자기적으로도 만들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뽀뽀해 뭐 이걸 소위 말해서 이러면서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거기서 마구 셔터를 눌러댄 거예요. 그 장면이 나가면 비대위 체제, 유승민 대표 체제가 굳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으니까 강의는 분위기 좋았죠. 기자들한테 마구 날린 거죠. 전 작가님 그때 뭐라고 하셨죠? 키스에서의 굿바이. 굿바이라고. 이별의 키스다. 서로 동지의 뭐 사랑, 화합의 그 입맞춤도 있지만은 네. 또 그 반대로 이별의 입맞춤도 있어요. 근데 되게 맞으셨어요, 진짜. 도사 자격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도사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의 캐릭터를 제가 좀 아니까 신용만 낸 거지 마음속에는 다 각자의 전자 계산기가 떠르륵 하고 굴러갔던 순간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속을 정도로 이 순진한 기자도 없었고 사실 국민들도 없었어요. 저는 속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바른정당 의원들만 속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 한국의 보수,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정농단과 그다음에 국민을 공격했잖아요. 굉장히 잘못한 거죠.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그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 인적으로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비전을 제시되는 겁니다. 과거와 다른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이 3가지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과 안 했죠? 인적 청산도 안 됐죠? 비전 제시도 없습니다. 지금 기껏 한다는 게 그 국정교과서 전도사 지금 폐기됐잖아요. 그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청와대가 또 주사파다 이런 얘기나 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의 위기다라는 게 분열돼서 위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게 위기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변함없이 그냥 뭉쳐서 나올 때는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분열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당하고 지금 뭡니까 민주당이 분열돼가지고 선거를 치렀지만 이겼잖아요. 그건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다시 가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는 이 3가지 과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목소리 너무 작아지셨어요. 그러세요?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입당하면서 사과를 안 하느냐는 얘기는 이제 시점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과를 국민 앞에 많이 했죠. 많이 했고. 그러니까 바른정당 시절은 했는데 네네네. 이게 자유한국당은 지금 안 했단 말이죠. 아, 자유한국당이요? 예. 자유한국당을 갔잖아요 이제. 이제 지금 갔으니까요. 지금 갔으니까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잘못했고 보수가 새롭게 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면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 사과는 100번이라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럴 때 네. 친박계 의원들 중에 뭐 김태우 의원이나 아니면 저 누굽니까 저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예. 분들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요. 입당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참기 어려운 이제 비난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참아야죠. 그건 뭐 우리가 즉각 대응하면 들어가자마자 싸우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이 변하는 보수로서의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거 중점을 맞추고 할 겁니다. 거기에 또 인적 청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인적 청산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는 형태로 노력을 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험난하지만 매도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근데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박힌 도로 빼야지 거기다 새 도로 갖다 놓죠. 그 과정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죠. 아니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은 네. 새로운 보수 그야말로 아까 얘기하는 변화하는 보수는 기본적으로 친박 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게 관건이에요. 솔직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른정당을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만들 수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바른정당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 친박들하고 결연하게 단절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할 테니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돼서 바른정당의 지지도가 뭐 15%, 20% 갔으면 아마도 보수의 중심으로서 다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황영철 의원이 현실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 저도 믿어요. 네. 근데 바른정당을 지지해주지 못한 우리 국민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은 진짜 몸을 더내서 표를 얻고 지지를 얻는 게 정당이에요. 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고 황영철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인데 못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원인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국민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지금 정치적인 사고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나와서 자유한국당에게 더 많은 지지도를 보내주고 있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보수의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자, 없게 된 286일 거죠. 만에 그 모든 것을 끝냈다. 그 점이 글쎄 이해를 얻기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비교해서 바른정당이 그동안에 유권자의 마음을 과연 얻었나. 대선을 치를 때도 참 지리멸렬하고 그 유승민 그 후보는 막 목 터지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 김무성 후보의 그 대표의 사진이라든가 또는 보수가 그동안 제일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부패, 뇌물 먹고 더럽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정말 김치까지 어디서 얻어먹는 이해운 대표라든가 그대들의 잘못 아닙니까? 지금 아주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는데요. 3년 동안 좀 더 저기 어떻게든지 해보다가 3년 뒤에 딱 떨어지고 나서 286일,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정치 현실 지금 최근의 정치 현상들을 봤을 때 286일은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286일 작은 기간 아니죠. 네.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러면 그렇게 강고하고 움직이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고 파면을 시킨 국민 아닙니까? 네. 이런 국민들의 저력과 이런 국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280일이 정말 무슨 뭐 20년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보 정당이 원내 진입하기 위해서 30년이란 세월이 걸렸는데. 언론을 보면은 뭐 바른정당 내에서 추가 탈당할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의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황영철 의원께서 또 예상하고 있는 추가 탈당 가능성. 우리가 두 번의 이제 그 의총을 보면서 내리는 이제 분석인데요. 결국은 이 의총에서 자유한국당과는 절대 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현역 의원 중에 한 3분 계셨어요. 3분 계셨고. 누군지 알겠다. 예. 그래도 합당을 해야 된다면 자유한국당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신 분들이
한 5분 계셨어요. 뭐 남경필 지사는 본인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대를 요구했던 분이고 또 원희룡 지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으로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있다. 다만 그런 지향점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좀 홍준표 대표가 지금 문 닫았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탈당이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홍준표 대표가 저희가 그 입당식을 하는 날 그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지금은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또 반발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통합 논의에 머물러 있으면 당 수습이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리고 보수의 지지가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젠 동력을 가지고 자기가 더 이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합 논의가 오히려 이거를 좀 흔들리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한 의미라고 가지만 봐야죠. 더. 어차피 이제 다시 복당하신 분들의 좌당 노릇을 하고 있는 분이 김문성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복당을 한다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된 게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나는 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것만큼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후보가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번에 들어가서도 보수 대통합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독선을 막는 거라고 한다면 그 길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무엇도 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다음 선거, 다음 총선에 내가 안 나갈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라고까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은 하겠지만 무슨 권력욕이라든지 자리 욕심을 가지고 할 거는 하실 분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개혁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는 거죠. 아직 사실은 뭐 김무성 대표님의 무슨 개혁, 쇄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르시잖아요. 아직 이제 들어가셨어요. 자, 황영철 의원님, 밖에서는 친홍, 친김, 친박 삼각구도의 불안한 동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실제 당 내부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좀 약간 이르긴 하지만 이미 뭐 있었던 몸담았던 당이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친홍과 친김은 차이가 없다. 결국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부터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뜻은 같이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제 그 상도동계라는 그러니까 YS 이 김영삼 전 대통령 그 통해서 이제 정치에 그 입문한 그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그 공통점 빼놓고는 같은 점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홍준표 그 대표의 경우에는 스타 정치인으로서 이 아이돌처럼 스타 아이돌처럼 영입을 한 거예요. 서바이벌 YS가. 1등한 것처럼. 그렇죠. 오디션에서 1등을 한 것처럼. 반면에 이제 그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YS하고 이렇게 좀 연줄이 있었던 김무성 의원의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서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고 해서 상도동계의 아주 막내로서 아주 바닥부터 올라온 정치인이에요. 글쎄 그날 입당 선언한 날, 입당한 날 홍준표 대표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무총장이 거기 와가지고 저녁을 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김무성 의원 나이가 어떠며 더구나 상도동계에서 자기가 이렇게 어쨌든 선배인데 그리고 거기에 다 다선 의원들이 그래도 어렵게 왔는데 거기에 사무총장만 내보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또 이것이 또 홍준표 스타일입니다. 급에 대한 선을 긋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홍준표 대표로서는 워낙에 자기의 말하자면 개인기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디션 스타와 같은 그 상도동계에 막 이렇게 보수 정치라든가 상황론자하고 나는 급이 다르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둘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보면은 이제 원내 대표 선거 있지 않습니까? 정우택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아마 붙을 거예요. 네, 탄핵 전국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전국에서 굉장히 그 이미지가 참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상당 부분 좀 스타일을 많이 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어가서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보수의 위기는 분열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거기서 뭐 10석, 20석 더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도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붙인다고 뭐 지지율이 올라야 얼마나 오르겠느냐 이런 생각하시고 보수의 위기, 진짜 위기는 혁신에서 이제 좌절한 거지 않습니까? 뭐 다른 길을 택하셨으니까 일단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탄핵 전국 때 보여주셨던
그런 혁신의 모습들, 반성하는 모습들 이런 걸 정말 보여주신다면 또 많은 그 유권자들이 호응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나와서 제가 얻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복귀했지만 바른정당에서 만들고자 했던 것 다시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그 싸움 속에서 내가 죽는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얻고 가는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혁 작가님하고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전혁 선배님만 피하면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어떤 오보가 오보가 아니라 오늘 정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하고 군인하고 이렇게 다른 게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순국을 하는 거죠. 근데 정치인은 여러 번의 전쟁에서 여러 번 죽어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든지 이래서 정치적인 인생을 좀 길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덕담으로 다음에 이게 나오신 덕담이에요? 덕담이죠. 오래오래 정치하라는 건데. 두 대통령의 케미가 돋보였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일본에서도 뜨거웠던 두 정상 간의 만남,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일본군 위안부였던 할머님과 트럼프의 포옹. 이걸로 그동안에 일본이 그렇게 억수로 썼던 국가 홍보비고 뭐 끝난 거예요. 특히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초점을 받았다는 거, 하이라이트를 받았다는 거. 울트라 그레이트 나도. 안 회장님. 캠프 험플리스 그레이트. 발음이 너무 골렸나? 미국에서 좀 살다 오지 않았나? 살다 왔어요. 어째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플리스 간 것이 그레이트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를 가가지고 같이 마주하고 미군 장병들을 만났다는 거. 그래서 한미 그 우호 또 한미 그 동맹의 상징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거나 그게 그레이트.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DMZ에 안개를 뚫고 먼저 가 있기도 했어요.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노력을 했었죠.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렇죠. 판문점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의 분계선에서 거기 가서 이야기한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한 게 됐을 텐데 좀 불발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했다. 특히 안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토를 냈던 많은 분들이 안심을 했지 않았을까. 그것도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중호 교수님. 치타 대 그레이트. 좋았죠? 예. 그 나라의 전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나라의 또 군대의 전통이잖아요. 그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트위터를 하면서 그 치타대의 환영식을 동영상에 올리고 아래다가 웰커밍 세러머니가 너무 고마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봅니다. 저는 가장 기억 남는 게 아베와 트럼프의 만남 중에 저는 골프회동이었습니다. 불로동. 야,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야, 이게 아무리 트럼프한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갔으면 자기 정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좀 있었고 이게 좀 같이 가야 되는데 뒤로 넘어지는데 한 명도 없어요, 주위에.
한 명도 없어요. 트럼프 따라가고 다 있어요. 트럼프 쫓아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힐끗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나는 그런 장면도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친근한 감정을 줄 수도 있어요. 트럼프한테는 야, 저 사람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넘어진 줄 몰라요. 아니 나 나중에 봤겠죠. 나중에. 넘어진 거 봤으면 트윗에 올렸겠지. 의전 스타일이 참 달라요, 한중일이. 아베 총리의 밀착 외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베가 신경 많이 썼죠. 일본인의 손님 대접을 이제 오모테나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모테나시? 이건 뭐냐면 이제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대접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1대1로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거의 하루 종일 골프 치고 뭐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렇죠. 북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제 인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라 세금을 가지고 둘이서 잘 논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노는데 왜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저 비싼 술과 비싼 골프장에 황제 골프 딱 둘이만 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국민들이 아마 저는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오모테나시로 했는데 굉장히 외교적 결례를 했어요, 사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뭐 일본이 막 아주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보다는 아래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말을 그냥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역조를 얘기할 때도 액수를 얘기해요. 뭐 87 빌리언 달러 한 다음에 또 한 번 87 빌리언 달러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자회견하다가 무기를 더 살 거죠? 라고 그냥 느닷없이 얘기해버리니까 아베 신자가 얼떨결에 예. 그렇게 대답을 해버린다라든지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신문에 났잖아요. 충성스러운 조수 역할을 했다 아베가. 더 심한 건 워싱턴 포스트에 뭐냐. 일본이 그 전략적 노예 상태를 선택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일본에 가가지고 저렇게 깽판을 쳤는데 한국에서 또 나는 그래서 국회 연설에서 뭐 하나 또 터뜨릴까 싶었는데 너무나 멀쩡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상적이잖아요.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원래 국회 연설이라는 거는 대국민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왜냐하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는 원래 험한 말은 안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른 이제 대통령들이라면 아니 트럼프도 그렇죠. 트럼프가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가 좀 괴짜고 좀 별나긴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하는 거 보세요. 대단해요. 얼마나 치밀하며 또 외교적으로도 빠져나갈 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본인들이 이번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베가 뭐 발라당 넘어진 거라든지 뭐 일본은 2등 나라죠. 우리 미국에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국왕을 만났을 때 트럼프가 툭툭 쳤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팔을 툭툭 쳤어요. 왼손으로. 이거는 일본의 경우는 둘째 왕자가 약혼을 했을 때 부인 될 그 여성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걸 갖고도 일본 국민들을 뒤집어 엎어졌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일본 국왕가, 즉 걔네들이 얘기하는 천황가에 대해서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툭툭 쳤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히로히토 일본 왕을 만났을 때 메카더가 주머니에 이렇게 턱 손 넣고 같이 사진 찍은 거. 그거 자체가 일본의 치욕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치욕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번엔 그냥 툭툭 쳤잖아요. 이거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도 집었어요? 아니 그럼요. 그거 대서 사진도 나가긴 했는데 일본인들이 그 깊은 상처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트럼프는 일본을 모욕을 했어요. 도가 지나쳤어요. 정부가 3국이 경쟁이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환심사기에 이유는 뭐냐? 트럼프가 이뻐서도가 아니라 트럼프의 기질 성격을 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자기를 부추겨 올려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환영을 하더라도 일반인이 보는 것보다 더 오버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을 즐긴 스타일입니다. 아베의 의식은 겁니다. 미국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다음에 맨 처음 찾아간 것도 아베였고 이번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아베 정말 좋은 친구다. 아니 나는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오려고 말이야. 오지 마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말 하기도 전에 뉴욕행 비행기를 타버렸더라.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아베한테 보면 좀 창피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트럼프는 그걸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베도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알기 때문에 오버해서 해주는 거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회장님, 혹시 중국이 이번에 뭐 자금성을 비워놨다, 뭐 천안문도 뭐 일정 시간 못 지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중국이요.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이제 환영을 하는데 보통 옆에 뭐 동문이라든지 조대 이런 쪽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환영식을 천안문 광장을 통제하고 장안태를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막 베이징을 갔는데 베이징의 공항에서 내려서 헬기를 타고 막 자금성으로 막 갔습니다. 자금성 문을 다 셔터 내려버리고 외국 국가 원수만을 위해서 자금성을 활용한 게 이번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자금성을 안내하고 또 옛날 건융 황제가 차 마시던 곳에서 이야기도 하고 최고의 그 대우를 해준 거죠. 근데 황제급이네요, 황제. 저는 이제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시진핑이 지난달에 새로운 황제 취임을 했습니다. 이게 제2차 임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시진핑 시황제라고 부를 정도 권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의 황제 트럼프 와라. 황제만 산 자금성에서 두 황제가 만난 모습을 전 세계 중국인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대관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관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치 이제 그날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이었습니다. 그걸 빙자해서 야. 본인이 폼 잡아버린 거예요. 세계의 리더다. 네, 그런데 재밌었던 건 이제 뭐가 재밌었냐? 다 자금성에서 이제 트럼프 부부, 시진핑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쪽을 보고 있는데 시진핑이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있어요. 손을 넣고 있다가 시진핑이 거기에 딱 보니까 놀라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동네 황제인데 이 동네 속히면 조폭두목인데 근데 저 동네 이제 큰 동네 조폭두목이 온 거예요. 되게 당혹스러운 모습 보인 아니,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것을 아시아인들의 이제 손님에 대한 예우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정말 폼을 잡고 싶고 미국과 견주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다는 걸 시진핑도 느끼고 있다. 그런 현실을 보여준 게 아닌가 아니, 싶어요. 나는 이번에 무심결에 무심결에, 보여주게. 그렇지. 트럼프 아시아 이제 3국 방문하는 걸 이렇게 쭉 보면서 트럼프도 자국 내 정치를 세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아무리 날고 뛰고 그래도 지지율 30%에서 간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지율이면 일본은 수상이 바뀌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정권이 바뀌는 시점 아니에요? 그래서 매드맨 스트래티지 이 미추강이 전략을 한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돈을 벌어 나가는 일본, 한국, 중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메시지는 트럼프도 자기 자국에게 던진 거다. 네. 내가 삼국 돌면서 이렇게 많은 경제적 세일즈를 하고 온 거 아니냐. 트럼프한테 한, 중, 일 좀 그 손 안에 노란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코리아 패싱할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일본은 트럼프가 또 그 험한 말 쏟아낼까 봐 두려움이 있었고 또 중국은 또 트럼프가 너 그래 그럼 맞짱 뜰래? 이렇게 나올까 봐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처럼 실속을 차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100조 가깝게 실속 있게 무기 팔고 갔죠. 중국에서는 300조 이거 얻어가지고 갔죠. 일본에서도 또 이방카 딸 것까지 다 챙겨줬죠. 트럼프는 이번에 스테이트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비즈니스 출입을 한 거예요. 장사꾼으로서 세일즈맨으로. 근데 바이어인 우리들이 제발 저린 것처럼 너무 많이 해준 것이 아닌가. 좀 속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잘한 편이에요, 못한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1박 2일이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명언이십니다. 가만히 뜯길 명언이세요. 맞아요. 지금 2박 3일이었으면 우리가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저는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호주머니를 앞주머니 털렸는데 바지 뒤쪽에 있는 호주머니까지도 다 털릴 뻔했어요. 자, 실리 외교를 펼쳤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득과실을 따져보겠습니다. 역시 비즈니스맨답게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청구서를 남기고 떠났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 많은 걸 일본한테 넘기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는 엄청난 정말 상대자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약간의 그 혼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무역 역조가 있으니까 미국 무기를 사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도 참 힘들 거예요. 결국 뭐 하냐면 우리가 은행에 가보면 청원 경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역조를 해결해 주는 대신에 나는 너희의 청원 경찰 노릇을 해주겠다. 핵 잠수함이 이 근처에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등 중량 해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인 점에서 트럼프는 이 무역 역조라는 큰 틀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정말 기브 앤 테이크를 네. 확실하게 짜가지고 왔다. 100억 달러 그 이번에 무기 구매는 사실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자꾸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네. 밀려서 파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을 조기환수하겠다는 거,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에 대해서 비판 논자들은 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또 우리 전력을 충분히 증강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직 시기 아니지 않느냐. 라는 반론이 있고 비판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전력을 증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그 전력의 핵심은 사실 현재 육군, 공군, 해군력이 압도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세하지만은 가장 취약한 것이 무슨 이제 비대칭 전력인 핵을 제외하고 정찰 전력이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찰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이 그걸 주지를 않아요. 정보에 관련된 거. 그런데 그건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 사줄게. 사주면서 야 그것도 우리 살게 그게 들어와야지. 사줄게 이런 전략에 맞물린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뭐가 제일 아쉽냐면 대한민국 내에서 안보 불안한 정권이라고 하는 남남 갈등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것을 많이 불식시켰다라고 하는 큰 성과가 하나 있었고 또 그 전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사드 문제 갖고 3노 선언을 하면서 중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털었거든요. 트럼프가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드 문제나 이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을 거론했으면 사실은 곤혹스러웠던 그런 대목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중 간의 관계,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 정도 한국의 안보에 관한 지위를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 외로 저는 좀 성과가 있었다. 네. 탄두 중량 해제는 정말 이건 뭐 아까도 모두가 다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조치였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가를 인식한 하나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탄두 중량 해제된 게 예를 들었고 뭐 참수 작전이나 그 주석궁 폭발이든 이런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 벙커버스터가 되려면 2톤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 한미 간의 군사동맹이나 이런 공조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측면에 분명한 증거가 미국의 아니죠 북한의 무기가 다 또 벙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난 전체로 보면 좀 부끄러운 거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인데 그럼 못하지. 뭐지 몇백 킬로 이상은 안 된다. 몇 킬로 그건 사실 우스운 이야기예요. 게다가 지금도 아직도 미사일 사정거리 800킬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왜 미국이 800킬로 이상 못 쏘게 하냐? 괜히 중국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베이징도 때릴 수 있고 상해도 때릴 수 있는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을 위해서. 자존심 상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없어야겠지만 일본하고도 사실 이웃이 있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본이 만약에 그 NPT 이 제한을 두지 않으면 6개월 만에 핵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년이 맞는다는 거예요. 못 먹으면? 그렇죠. 이제 풀어버리게 되면. 예? 지나치게 계속 이제 묶어놨던 게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게 대외 명분이지만 군사적으로 한국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무기 자꾸 얘기를 하시지만. 부담 있죠. 부담이 있는데. 아무리 전작권 이해하는데 이제 2015년에 그해 무역수지 흑자가 150억 달러였었어요. 네. 근데 그때 무기 산 게 얼마냐면 80억 달러입니다. 네. 10조를 사요, 10조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에 사겠다라고 하는 100억 달러쯤 되는 것은 비슷하네요. 그냥 단발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미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재해석하면서 좀 기술 수준을 이전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중간고사 균형편이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은 시진핑 주석과의 하트 시그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만나서 이번에 덕담도 나누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돼서 앞으로의 한중 관계에 탄탄대로를 약속한 게 아닌가. 화해 모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화해 모드로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정부가 사실 그 전에는 이제 3N 정책을 고수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갑자기 사드 배치 결정하는 바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냉닫기가 끝나고 봉합을 할 때가 됐고 이른바 이제 그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뭐 사드 추가 배치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든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MD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 아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의 언급을 줬고 이제 중국 측에서는 그걸 갖다 뭐 약속했다라고 표현했다고 우리 외교부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풀어준 측면이 있죠 중국에. 그래서 아마도 시진핑도 자기 권력을 좀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할 그 과제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둘이 맞아 떨어진 거죠. 우리와
좀 약간 퍽퍽한 관계가 돼서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별로 좋은 거. 그래도 이제 우리도 사드- 굳이 뭐 쓰리노에 대해서는 외교라는 거는 구체적이지 않고 늘 모호하게 러브레터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너무 구체적으로 한 거는 우리 외교에서는 네. 앞으로 좀 골치 아플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